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5년 차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를 유지했네요.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다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세월이 빠르구나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만큼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세월들을 버텨왔었는데 요즘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남편의 남자다움과 책임감에 평생을 굶지는 않겠다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분위기도 달라서 집안일이나 육아는 온통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남편 역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번을 봐준 적이 없었답니다. 몸살이나 힘들어 남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네가 고작 뭘 했다고 몸살이 나? 아이 보느라고 집에서 뒹굴거리니까 아프기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 잘 때 운동도 하고 그러라니까.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애 보는 걸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아프니까 애 봐달라고? 야, 난 밖에서 온갖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런 남편한테 애 봐달라고 하고 싶냐? 양심이 있어야지 원. 내가 계속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약 먹고 열 내릴 때까지만 봐달라고요. 아이한테도 옮길 수 있고 오늘 저녁만 좀 봐줘요. 당신 내일 쉴 거잖아요. 오늘 푹 쉬면 나을 것 같으니까 몇 시간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어제도 약 먹었는데 애가 통 잠을 안 자니 열이 안 내렸어요. 지금껏 애 저 혼자 봤는데 한 번만 아이 좀 봐줘요. 야,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 내가 너 팔자였으면 남편 업고 다니겠다. 집에서 애나 보면서 쉬면서 뭘 아프다고 징징이야? 너 지금 이러는 거 밖에 나가서 말해봐. 누가 네 편 들어주나? 아주 그냥 팔자가 늘어지니까 이제는 애마저도 못 보겠다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무슨 애를 혼자 봐. 난 돈 벌면서 애 키워주잖아. 여보, 저 아이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몇 시간은 봐줄 수 있잖아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봐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병원에서도 하루라도 푹 쉬면 나아질 거라 하는데 당신이 좀 봐줘요.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버니 집안일이며 육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행여나 남편에게 잠시라도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양심이 없다면서 핀잔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살이라도 한번 날라치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일주일은 골골 대야 했죠. 힘도 제대로 못 써 비실비실대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건강한 여자라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라며 저를 탓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도 아이를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시집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집안에서 전 집안일과 아이를 보며 살기만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가 바쁜 것도 아님에도 매일 술자리를 갖느라 정신이 없었죠. 낮부터 술자리에 만취해 집에 온 적도 많았고 밖에서 싸움이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술 약속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했죠. 하루에도 100번도 넘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꿋꿋이 참아가며 버티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될 즈음 아이는 자신은 언제 가족과 놀러 가냐며 하는 말에 전 문득 남편과 함께 놀러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아이와 놀러 가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주말까지 놀면 누가 돈 버냐? 너랑 자식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냐? 뭐? 가족여행을 가자고? 너는 진짜 태평해서 좋겠다. 별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현실을 몰라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놀러 가전 헛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간다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기만 가족 사진도 없고 놀러도 안 간다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근방에 있는 놀이터라도 한번 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해외여행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이 위해서 나가자는 건데. 네가 놀아주면 되잖아. 왜 갑자기 이 난리야? 쓸데없이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헛소리나 하고 있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돈 한 푼 안 벌면서 무슨 바라는 건 이렇게 많아? 원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안일 다 하는 거야. 아이가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데리고 놀이터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랑 딸아이랑은 자주 놀이터도 가지만 당신이랑은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이야 아이가 어려서 못 느끼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랑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나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주말에 쉴 때 아이랑 근처라도 놀러 같이 가요. 쓸데없는데 힘쓸 시간도 없어. 그럴 시간에 거리차 한 곳이라도 가서 접대해야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그렇게 애랑 놀고 싶으면 당신이나 실컷 놀아. 안 그래도 거래 안 늘어서 답답해 죽겠구먼. 무슨 놀러 가자는 태평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현실 감각하고는 에휴. 남편에게 근처 놀이터라도 가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며 비아냥댔죠. 전 아이에게 그 흔한 아빠와 추억 하나 없다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가부장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마치 자신의 몫을 다하는 양 행동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한다며 매 주말마다 정신없이 외출을 했죠. 그렇게 밖에서 쓰는 돈이 많아도 사업 거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놀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날에는 온갖 짜증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는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바람 피우려 하는 거 아니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고 나서도 남편은 생활비 30만 원만 주고 더 주지 않았습니다. 저축도 해야 하고
아이에게 쓸 돈도 많다며 더 달라 하니 돈도 안 버는 사람이 돈 욕심만 낸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쓸데없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딴 놈한테 돈이라도 퍼주고 있냐? 아니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뻔히 돈을 주는데도 무슨 모자란다는 거야? 네가 제대로 가계부 쓰고 아껴서 살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지금 부족하다는 게 말이나 돼? 헛소리 작작하고 그 돈으로 아껴서 쓸 생각이나 해. 여보, 요즘 30만 원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는 한 달 식재료 사는 것도 부족해요.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고 준비물도 사야 하는데 빠듯하다고요. 아니면 저 일이라도 할게요. 옆집에서 자기 다니는 식료품 공장이 있는데 중간에 일할 사람 구한대요. 저 그거라도 할게요. 당신 돈 버는 거 힘들면 제가 벌어다가 쓰겠다고요. 왜? 돈 벌어서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30만 원이면 남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돈인데 뭐가 부족해서 일까지 한다고 난리야? 100원 한 푼 안 버는 게 어디서 돈도 골라서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네가 이러면 제가 뭘 배우겠어?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한 번만 더 일하겠다는 소리 해봐. 밖에서 바람 피우느라 그러는 걸로 알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써요? 그 돈으로는 우리 가족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올려주던지 일하는 거 반대하지 말던지 둘 중 하나 당신이 결정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나 딸이나 굶어 세상 뜨겠다고요. 당신은 밖에서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고요. 생활비 더 줄 거 아니면 저 일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그때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그때도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많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도 일을 시작하는 아내들이 많아졌고 저 역시 남편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남편 사업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 간 사이 잠깐만 일을 하던 것이 어느덧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죠. 바깥일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도 제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막상 받아오니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는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병원으로 가볼 수 없어 남편에게 급히 전화해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일하는 제 탓이라며 자신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가 안정을 찾지. 허구한 날 집구석에 있지 않고 밖에나 쏘다니니 아이가 아플 수밖에. 이거 당신 탓이야.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못 가. 내가 가서 뭐 할 거야? 결국에는 당신 탓인데 어차피 당신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길 왜 가? 바빠 눈꽃 뜰 새 없는데 전화는 왜 하고 난리야?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가보라는 거야? 아이가 아프다잖아. 복통 때문에 아파서 맹장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된 게 걱정 한 번 안 하고 못 간다고 해? 당신 오늘 쉬는 날이잖아.
사업장 문 닫는 날이라고 오늘 집에 있는다며. 지금도 집 아니야? 뭘 바빠 정신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바로 병원 좀 가. 가서 있으면 나 여기 일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사업장 문 닫는 날은 닫는 날이고, 나 이제 사업차 대접하러 가야 하는데, 뭘 병원을 가?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그런 거 가는 거 아니란 거 몰라? 안 그래도 사업 위기인데, 재소원 붙으라고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애 두고 이래서 애가 아픈 거야.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알아서 해. 남편은 본인은 절대 갈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제 상황을 사정하며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했죠. 다행히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아팠는데도 모른 척하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날도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 가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에게 있던 정 없던 정 모두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날 이후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오히려 딸 팔자를 제 팔자처럼 만들려고 작정했다며 자식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엄마라고 절 탓했어요. 뭐? 이혼? 이래서 우리 집에서 널 반대했던 거야. 부모 이혼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애가 가정 꾸리면 얼마나 잘 꾸리겠냐면서 다들 말렸는데, 아휴, 내가 그 말만 들었어도 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 왜? 딸 팔자도 네 팔자랑 똑같이 만들려고? 이혼 가정에서 혼자 딸 키우면서 네 팔자 똑같이 만들 거냐고? 내가 오죽하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 생각하겠어? 절대로 내 자식한테는 아빠 없는 서름 안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죽하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암흑이겠다 생각하겠냐고.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언제 한번 지켜준 적 있어? 그렇게 이해한다던 사람이 결혼하고서 한 번은 날 보듬어 준 적이나 있냐고. 뭘 얼마나 보듬어줘야 되는 거냐? 하여튼 애정을 받아봐야 그것도 아는 거지. 아빠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냐? 야, 됐고. 이혼하려면 어디 한번 실컷 해봐. 내가 그거 들어주기나 하나. 그리고 나랑 안 살 거면 애고 뭐고 다 놔두고 네 몸만 나가. 결혼하고서 뭐 하나 들고 온 것도 없으면서 이거 다 내가 일해서 사고 키웠던 거 알지? 정하고 싶으면 네 몸만 나가라고. 내가 왜 나만 나가? 어차피 당신 딸한테 애정도 없잖아. 한 번 놀러 가준 적도 없고 용돈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애 두고 가라니?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당신 30만 원 빼고 집에 가져온 돈이라도 있어?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못 산다고 하면 어쩔 건데? 이혼한다고 하면 네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렇게 결혼할 때 눈물 짜면서 좋아하시더니만 이혼한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다고. 그리고 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넌 지금도 너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냐? 참나. 나라고 좋아서 지금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밖에 나가면 너보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여자 놀리고 놀렸어. 어디다 대고 이혼이야? 그때는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도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편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안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그렇게 남남인 듯 살면서 전 저대로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도 남편은 고작 30만 원의 생활비만 줬을 뿐 더 돈을 줬던 적은 없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혼자서 휴가를 간다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전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처럼 생활을 했어요.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고 사춘기에도 한번 엇나감 없이 착하게 커주었으며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총구석에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명문대 진학을 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쯤 딸의 진학 소식에 학교 동문회며 동네 모임에서 장학금과 지원금 등을 챙겨줬어요. 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동문회였던 남편이 모두 중간에서 가로챘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걸 뭘 묻냐 당당했죠. 걔가 공부를 왜 잘하겠어? 내 머리 닮아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동문회 나왔으니 동문회에서도 당연히 챙겨준 거지. 그럼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맡겨둔 돈처럼 왜 그래? 평생을 돈 하더니만 딸 장학금도 당신 돈 같아? 착각하지 마. 이거 내 돈이야. 나 아니었으면 받았겠냐고.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받은 거야.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다들 딸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도와준 건데 왜 당신이 그 돈을 가져가? 당장 가지고 와. 딸 대학 가서 직구하는데 보탰어야 하니까 당장 가지고 오라고. 딸 크는데 뭐 얼마나 보태줬다고 그걸 노려? 당신이 아빠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장학금이며 지원금 들어온 거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이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나 참 어이가 없네. 이제 키워준 값 수고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그거 바라니까 지원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예전부터 던동거리면서 돈 더 달라 난리였는데 딸내미 장학금 받았다고 하니까 탐나냐? 아유, 이것도 엄마라고. 당신이야말로 착한 척 그만해. 대학 가면 기숙사도 다 있구먼. 무슨 집을 구해?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는데 보태줄 생각은 못할 망정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아빠가 어디 있어? 당신 그거 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당장 가지고 와.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장학금 준 곳에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아빠인데 아빠가 가져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당신은 대학 들어갈 딸 걱정이나 해. 당신처럼 현실 감각 없으면 가서 사고나 치지 않겠어? 공부 한번 잘한다고 애가 아빠나 무시하고 말이야. 키워준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건방진 게 아주 당신 쏙 빼닮았어. 남편은 자신에게 연락 온 장학금 등 지원금은 자신이 가지고 갔지만 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딸에게 그 돈을 달라 하니 딸은 야무지게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던 거죠. 저보다 배는 더 나은 딸이구나 생각이 들어 안심도 되고 뿌듯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싶어 답답했어요. 그래도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죠.
다른 대학에 진학해서도 효녀였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에게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딸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딸 이름을 대며 빌려간 돈을 달라기에 사정을 알아보니 남편이 딸 이름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딸에게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민폐나 끼치고 있으니 당장 남편에게 해결하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뻔뻔했어요.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도 사회생활 한다고 좀 알겠구나 싶었더니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좁아서 어떻게 살래? 딸내미 이름을 팔아? 내가 무슨 딸한테 빚지라고 했어? 뭐 했어? 그냥 딸 얘기 조금 하고서 돈 좀 빌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이게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 아니면 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딸 이름 들이밀면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아빠라는 생각은 하고나 있니? 우리 딸 지금껏 대학 다니면서 우리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이 착실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 고작 대학 가서 돈 안 받았던 거 가지고. 야, 난 20년을 키웠어. 자식 20년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자식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걔가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나 있었겠어?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돈을 싸들고 와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 당장 이거 해결 안 하면 당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날 무시하는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겠는데 우리 딸 이렇게 무시하는 거 한 번도 못 참아. 고작 당신 같은 게 아빠니까 지금껏 봐준 거야. 당장 해결 안 하면 당신 멀쩡하게 살 생각 하지 마. 전 지금 상황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그 뒤로 잠적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고 사업장도 문 닫은 채 방치됐죠.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연락 한 번 없었다며 말했고 그렇게 잠적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원래부터 별 도움이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3년을 잠적했다고 해서 크게 생활에 지장을 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도 필요했기에 실종 신고도 해두었는데 어느 곳에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저희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딸에게 물어보니 이미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집 상황을 모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오히려 저와 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위 역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고 저에게도 마치 아들처럼 살뜰하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미 그전부터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습니다. 바깥 사돈과 안 사돈 사이는 정말 좋았고 다정했어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사이 역시 다정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와중에 갑자기 상견례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바로 3년 전 잠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옆으로 와 앉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들은 사돈댁에서는 저희만큼이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전 서둘러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만 갑자기 딸 상견례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당신이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한 번 연락도 없더니 뭔 생각으로 온 거야? 사돈댁에서도 당신 3년 전에 잠적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분위기 깰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딸 상견례에 참석을 하네? 아무리 내가 3년 잠적을 했다고 쳐도 아빠는 아빠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자리를 없애는 건데? 뭐 사돈댁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얘기하는 건 더 쉽겠네. 들어보니까 사돈댁이 좀 빵빵하던데? 뭐 받은 건 없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딸 시집 보내면 그쪽에서 뭐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딸 가지고 장사하니? 헛소리 작작하고 당장 사라지라고. 당신 아빠 자격 잃은 지 오래니까 여기서 나 화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거든? 그나마 사돈댁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딸도 아빠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야. 당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3억인데 당신이 좀 내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당신 돈 잘 벌잖아. 딸 결혼하니까 뭐 모아둔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아뒀거나. 아니다. 사돈댁 잘 산다고 들었는데 당신 안 되면 빌려달라고 하지 뭐. 이거 안 갚으면 나 큰일 나. 아비 없는 딸 만들 거냐? 서류 가지고 사돈댁 가기 전에 당신이 해결 좀 해줘.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카드값이며 카드 대출이며 총 3억이나 되는 채무를 저보고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지만 이런 걸 남편이라고 지금껏 참았던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가게 방 안쪽에 계셨던 바깥 사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서는 남편에게가 볼을 내리치셨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깜짝 놀랐죠.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깥 사돈도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 알죠? 아마 알 텐데. 3년 전에 당신이 사기친 공장 사장이 바로 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공장 다 망할 뻔 했는데 날 잊으면 안 되지. 공장장이랑 짜고 날 속이니 좋았습니까? 거래한다는 핑계로 우리 사업 카드로 여자 동석해 술집 다니지 않았어요? 그 집 사람들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이시라니. 당신 내가 3년을 쫓아다녔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거기 공장장이 짜고 친 걸
제가 어떻게 같이 사기를 칩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그 공장 사장님이셨구먼. 에잇,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할 말도 많았는데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니 뭐 제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둥쳐주시죠. 당신 딸? 누가 당신 딸이야? 우리 며느리는 여기 이쪽에 계신 사부인 딸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남의 상견례까지 쫓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 잘 만났어. 그동안 사기친 거 이제 갚아야지. 그 공장장 지금 콩밥 먹고 있는데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2배고 3배고 다 갚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전 남편이 여기저기 빌린 돈 때문에 잠적을 한 줄 알았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치면서 잠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 피해자가 바로 사돈댁이셨던 거죠.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돈댁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적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인 소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 대접을 즐겨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 보여 가족들이 참 안쓰럽다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30만 원만 갖다 준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같은 남자로서 치졸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남편을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고 실종 신고도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전 사돈댁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사돈댁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다시 사기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저에게 이혼을 먼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사돈댁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했어요. 3년의 잠적으로 남편은 가족을 버린 유책사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껏 생활비를 30만 원씩만 주었으니 재산 분할도 남편은 가지고 가지 못했죠. 이혼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에 사돈댁에서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남편의 행적을 다시 찾았으니 형사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를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30년이나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이렇게 단번에 헤어질 거냐고. 내가 아무리 바깥일 하느라 가정을 못 돌봤다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 할 거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당신도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번만 잘 해결하면 가정에 충실할게. 어디서 개가 짖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35년이나 부부였는데 우리가 진짜 부부였나 싶을 정도로 당신한테 애정이고 뭐고 없어. 근한 추억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부부니 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니?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다. 당신 내 남편 아닌 지 오래야. 이혼 소송한 건 단지 서류 정리하려고 한 거고 당신이랑 나랑 언제부터 부부였어? 당신 그러지 마. 당신 나 사랑하잖아. 내가 3년 잠적해서 그런 거 같은데 나도 다 이유가 있었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아등바등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리게 된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쳤겠냐고. 사돈댁에서도 오해한 거 같은데 당신이 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약 먹었니? 뻔뻔한 건 여전하구나. 그래,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뭐가 무섭겠니? 어디 접근금지라도 시켜줄까? 그것까지 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내가 여러 개 고소해 줄 테니까 같이 해결해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 찾아와. 당신 철장 신세 질 때도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못하게 해줄 거니까. 알았니? 당장 사라져.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부탁을 했지만 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민사배상으로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그동안 잠적을 도와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배상하려고 시댁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와준 건 모르고 또다시 사고를 치겠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전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고서 사돈네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친구와 사이를 얻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같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과거가 있듯 저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와 바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철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렇게 괜찮은 벌이는 아니었기에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해야만 했죠. 꼭 대학교를 가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잠시만 미루기로 하였어요. 일단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졸업을 하자마자 우연한 기회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가정에 보탬도 되었고 이제서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제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네요. 대학교를 형편상 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인생 공부가 시작되었던 거죠. 백화점 특성상 VIP 고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어렸을 적 아는 동네 오빠와 마주쳤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일 끝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아주머님은 잘 계시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연락도 딱 끊고. 오빠네 그렇게 이사 간 뒤로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지금 무슨 일해? 우리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아, 그러게. 우리 집 그때 사정이 있었어. 너 그거 알지? 우리 집 선산이 엄청 올라서 그거 팔았거든. 그래서 빚도 갚고 그 동네도 완전 뜬 거고.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 나도 네가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네. 나도 반갑다. 동네 오빠는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지고 있던 선산이 올라서 팔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꽤나 부유하게 살고 있던 거였고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했다니 한편으론 기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었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아주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편안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럼 오빠는 뭐 사러 온 거야? 잠깐 뭐 좀 사러 들렸는데, 나도 놀랬어.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그렇게 이사 가고 나서 너 많이 보고 싶었거든. 얘기를 못했던 것도 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오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그렇지. 그러게, 오빠네 말없이 이사 가는 바람에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동네에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어?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오빠가 없어서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래, 자주 보며 지내자. 말 나온 김에 쉬는 날이 언제야? 너 쉬는 날 맞춰서 나도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자. 어렸을 적 너무 의지했던 오빠를 이렇게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그래도 조금은 남자로 느껴지고 설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진 오빠를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날을 계기로 종종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성공한 오빠는 옛날의 동네 오빠가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 딴 거 먹자. 이건 어때? 가격도 괜찮고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시킬까? 아니면 오빠 먹고 싶은 거 있어? 수정아, 괜찮아. 다 시켜도 돼. 오빠 이런 거 사줄 능력 되니까 가격 보지 말고 다 시켜. 진짜 괜찮아. 너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이거 먹고 너 옷도 좀 사줄게. 이제 내 여자친구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괜찮으니까 다 골라. 알겠지? 사회 초년생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었네요. 그렇게 전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오빠는 저에게 뭐든 아낌없었어요. 어렸을 때 서로의 집 형편을 너무 잘 아는지라 저희 집 형편을 말 안 해도 알았고 제가 형편 때문에 대학교를 가지 못하였다는 것도 마음 아파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컸었죠. 아직 저의 존재를 모르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등등 걱정 반 기대 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좋아하실까? 어렸을 때는 나름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으니까 오빠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 혹시 내 존재에 대해서는 말해봤어? 일단 오빠가 먼저 오늘 뛰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보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엄마도 너 똘똘하다고 어렸을 때 예뻐하셨잖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 안 그래? 그렇게 남자친구 말만 덥석 믿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의 집을 와보니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느꼈어요. 집은 평창동에 차고에 외제차들도 세 대나 있었죠. 눈으로 보니 주눅이 들었어요. 그렇게 초인종이 눌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인사를 드렸죠. 아주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 수정이에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엄마, 놀랬지? 나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수정이야. 수정이 알지? 왜? 우리 앞집에 철물점 했던
수정이네 있잖아. 아주머니는 놀라셨는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침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수정이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여기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친한 오빠 동생이니 인사하러 온 거니? 아니, 수정이 내가 만나는 친구야. 말했잖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그게 수정이에요. 엄마도 수정이 어렸을 때 똘똘하다고 많이 좋아했잖아요. 맨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으면서, 안 그래? 수정이 부모님도 엄마 되게 보고 싶어 하셨대. 뭐? 결혼? 너 무슨 결혼이 장난이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수정인 반가웠고 인사는 했으니 돌아가거라. 그렇게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나아진 경제 상황만큼 그에 맞는 며느리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께 어렸을 적 가난한 철문점집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처음 겪는 상황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수정아. 내가 미리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 했나 봐.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자. 다음에 와도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아주머니는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싫으신가 봐. 이제는 오빠네 집이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아. 자신 없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그날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죠. 이 모든 것이 가난해서인가? 내 직업 때문인가? 자책하며 그날은 밤을 꼴딱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일터로 가야 했어요. 그렇게 출근을 하였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안내를 해드리려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놀랐니? 인태한테 물어서 찾아왔다. 백화점에서 일한다더니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잠깐 시간 되니? 아, 네. 10분만 있으면 교대 시간이라서요. 저기 안쪽에 가보시면 커피숍 있어요. 가서 계시면 교대하고 갈게요. 그렇게 교대 시간이 되어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를 뵈러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표정이 안 좋은 아주머니였죠. 긴 말하지 않으마. 너 만나서 반갑지만 어렸을 때 봤던 수정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너가 봤다시피 우리 집은 옛날이랑 차원이 달라졌어.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니까 나는 전문직 며느리를 원했고,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공부 잘하지 않았니? 아니 어쩌다가 대학도 안 가고. 아휴, 긴 말할 거 없다. 난 할 얘기 다 했어. 더 이상 이런 일로 너 보고 싶지 않구나. 일어나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심려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괜히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인태 오빠 우연히 만나고 저희 감정만 너무 앞세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 마음은 잘 전달받았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죠.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 맞으셨어요. 그렇게 완전 거부를 당하고 돌아서는 길, 제 자신을 자책했죠. 공부라도 포기하지 말 걸 이렇게 자책했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오빠 못 만날 것 같아. 아주머니한테도 약속 드렸고, 우리 그냥
좋은 추억만 간직하자.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헤어져. 우리 이렇게 만난 게 보통 인연인 줄 알아?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설득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줘, 어?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만 절대 못 헤어진다는 남자친구.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만 설득해 나갔죠. 그렇게 끈질기게 1년을 설득한 결과 결국 아주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겐 헬게이트의 문이 오픈되었죠. 일도 그만둬라.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다니냐? 내 친구들도 이제 네 얼굴 아는 마당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넌 그런 센스도 없니? 옛날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알겠니? 아니, 넌 어쩌다 그 모양이 됐냐? 어렸을 땐 꽤나 똘똘해서 괜찮더니만 전혀 뭐 하나 나아진 건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면서 발전을 해야지 나 원참.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네? 그래도 하던 일인데 말미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만두더라도 갑자기 그만두면 일할 직원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 옛날에 니네 옆집 살던 아줌마 같아?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는 이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어요. 남편이랑은 행복했지만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하루 종일 전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얘, 빨래 널었냐? 빨래 널고 고구마 좀 구워라. 그리고 이따 잔디 관리 좀 하고. 아, 그리고 내 방 이불도 빨고. 넌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냐? 알아서 척척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꼭 내 입에서 말을 하게 만들어. 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따 서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럼 하던 일 마저 하고 다녀올게요. 뭐? 서점은 왜 가는데? 아주 팔자 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넌 고상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백화점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대학 진학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는 것이었죠. 물론 백화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말이죠. 제겐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천천히 꿈에 다가가고자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대신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고요.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남편에게도 깜짝으로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힘든 시집살이 속에 틈날 때마다 저의 공부는 시작되었어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꿈을 이룬 내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라 견디기 힘들었고요. 너만 보면 내가 한숨이 나와. 아니 어쩌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냐? 진짜 인연 실기다. 달라붙을 걸 붙어야지.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달라붙은 거지?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싶어서 안 봐도 비디오야. 니까짓 게 백화점 안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셔? 아우 열불나.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우라통이 확 치미네. 나랑 도대체 무슨 왼수를 졌나? 아유.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돈 보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있겠어요?
전 오빠 사람이 좋고 다정해서 결혼한 거예요. 말씀 좀 가려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 잘하려던 마음도 싹 사라져요. 아세요? 나중에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택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어디 철물점집 딸이 우리 집에 감히? 어머니, 예전엔 저희 집 엄마 아빠랑 그렇게 잘 지내놓고 지금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그 잠깐 어려웠던 시절 가지고 그러는 거냐, 너? 그래서 내가 너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착각도 유분수지. 우린 너네 집이랑 레벨이 달라, 알아? 같은 동네 살았다고 똑같이 생각 말아라.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예전 동네 얘기만 나오면 더 화를 냈어요. 계속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은 저희와 본인들은 다르다는 말이었죠. 정 그렇게 폭언을 한 귀로 흘리며 새벽에는 공부를 하였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꿈을 이루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힘이 아닌 정말 온전히 내 힘으로 하고 싶었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가면 갈수록 더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지쳐만 갔습니다. 저도 공부와 고된 살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못할 일이라고 되뇌었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침부터 저녁까진 고된 집안 살림을, 저녁부터 새벽까진 대학교 입학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걸까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죠. 어머니와 저의 고부 갈등도 지치고 일도 힘들고 저와의 대화도 줄더니 이제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차가워지자 시어머니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쟤 무슨 생각하는지 아예 모르겠다 아주. 분명 집안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얼마나 바락바락 대드는지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애비 없으면 아주 심의를 산송장 취급하는데 내가 억울해서 살 수 있겠냐? 너만 없으면 돌변하는 것을.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머님한테 말대꾸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하루 종일 어머님이 하라는 거 하고 밤이 돼서야 겨우 4시간 생기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이제 다 지겹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매번 저러시는지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어머님의 이간질로 남편은 더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 멀어진 틈을 타 어머님은 대놓고 마담뚜를 불러 남편의 재혼자리를 알아보곤 했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제 인태 마음만 완전히 돌리면 된다. 넌 이 집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빈몸으로 온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 이제 알겠니? 넌 유효기간이 5년도 안 되는 애야. 알아서 눈치껏 나가길 바랄것만 기어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인태는 재장가여도 선볼 사람들이 줄을 섰다. 승무원이니 선생님이니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네 수준을 이제 알겠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를 봐줄 순 없나요? 봐줄래야 봐줄 수 있겠니? 너를 보면
그 구질구질하게 살던 때가 떠올라. 알아? 그리고 넌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도 없이 한심하고 그런 애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필려고 하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돼. 너란 애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누군 좋아서 이런 삶 사는 줄 알아요? 제가 그동안 그럼 이 시댁에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외출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산 거는요? 제가 인생 필려고 시집 갔으면 그동안 집에만 있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안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러니? 난 너를 우리 집 가정도우미 그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충격적이었죠. 절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가사 도우미로 생각했다니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전 그래도 당신을 정말 잘 모시고 싶었는데 당신에겐 가사 도우미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이상. 제가 노력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뭐, 당신?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너 빈털터리로 이 집 나가는 거. 더 이상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인태랑 이혼해 줬으면 좋겠다. 넌 그냥 싫어. 널 보면 가난이 다시 전염될 것 같아. 너희 집 철물점도 그대로고 발전도 없이 말이야.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거라. 이 말을 듣고 걸레를 어머니 쪽으로 확 패대기 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마음 떠난 남편의 태도 또한 시어머니와 같았지만요. 남편은 또 무슨 일이 난 거냐 하면서 집에 귀가를 했죠. 귀가한 남편을 데리고 거실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혼 말씀하시는데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지친다. 어머니는 나 며느리로 생각 안 해. 지금도 내가 있거나 말거나 오빠 재혼자리 알아보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나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미안하다. 결혼도 내가 다 밀어붙여놓고 책임도 못 지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하고 엄마랑 너 사이에서 지치네. 미안해.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닌데 너한텐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그냥 이쯤에서 정리해. 너가 조그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은 내가 보태줄게. 미안해. 이혼하자.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할 거 없을 거야. 자금? 오빠도 내가 오빠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아?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셋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차라리 어머니랑 연을 끊을 순 없어? 얘, 무슨 자금이니? 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절대 안 돼. 빈몸으로 나가라. 더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 결혼 전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거와 달리 지금 남편은 스스로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젠 지친다고 하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 지켜줄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집에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네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너한테 질린 게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말리는 건데 굳이 우리 아들한테 이혼남 딱지를 붙게 만들다니.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하여튼 인태 너무 생각 잘했다. 지금이라도 얼른 나가.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시모를 무시하고 악착같이 소송에서 제 몫은 챙겨 나왔어요. 그동안의 시모의 폭언, 부당한 대우,
증거물들로 시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그리고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수중에 남은 돈과 준비하고 있던 공부를 해야겠기에 당장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오로지 공부로 풀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의대였어요. 어려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제 꿈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학생이 되었어요. 당장 이혼을 했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 좋았네요.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학교 집 생활을 할 무렵 전 남편에게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외면했죠.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6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대학병원의 정식 인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상처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는 의사라는 선물을 안겨드렸어요. 혼자서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턴을 끝내고 저는 산부인과라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1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불임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 유명하기도 하였고 난임 여성분들이 예약을 하려면 줄을 설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일에 치여 살았고 제가 왼손으로 읽어낸 기쁨이었죠. 한번 결혼에 실패한 탓에 결혼은 다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기에 항상 겸손했죠. 불임 클리닉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도 많이 왔고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마음 아픈 환자들이 많았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임신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도 꾸준히 다니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던 중 저에게 일생일대의 통쾌한 사건이 발생하네요. 에구, 이번엔 착상까지 됐었는데 아무래도 배아가 많이 약했나 봐요. 조금 쉬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래도 냉동배아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조금 회복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들어가세요. 선생님, 저 아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시댁에서도 아이를 너무 원하고 저도 자꾸 이렇게 실패하니 조급해지네요. 아휴,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 예쁜 아가 올 날만을 기다려요. 시험관의 끝은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렇게 5년을 시험관 진행을 했던 환자가 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시험관을 진행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환자분은 돌아가셨죠. 그렇게 다음 진료날이 되었고 제가 잠깐 진료에 늦은 날이 있었어요. 사복을 입고 얼른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죠. 12년 만에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의 오래된 환자의 시어머니로 말이죠. 1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도 여전히 표정에서 표독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전 시모는 저를 보고 놀랐죠. 어머, 아니, 너도 여기 다니니? 아니, 못 배운 게 애도 못 낳아서 어쩌니? 진작에 내쫓길 잘했지. 역시 너는 뭐래도 안 돼. 오늘 채소 옴부 들여나? 하필 이런 데 와서 너를 만나다니. 아유, 재수 없어. 네가 불임이었다니.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아줌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유감인데 아줌마 며느리 내 5년째 여기 단골 환자야. 내가 여기 환자로 보여? 웃겨 정말?
뭐? 네 환자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디서 없는 소리를 짓거려? 우리 애기가 네 환자라고? 그래.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던 전며느리 여기 대표 원장이다 이 아줌마야.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무식한 건 여전해가지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고 하는 거야. 졸부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눈이 돈다더니 아줌마가 딱 그 짝이야. 저의 12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줌마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통쾌하단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저 봐주시는 원장님이세요. 아휴,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 뭘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정씨. 다정씨가 죄송할 건 없죠. 시어머님이 저분이었다니 놀랍네요. 오늘은 시어머니랑 방문하신 건가요? 남편분은 항상 오면 검사실로만 들어가니까 다정씨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다정씨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전 오히려 그 아줌마의 며느리인 저희 환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싶었죠.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구박하던 전며느리의 병원에서 현 며느리가 불임치료라니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죠. 아니, 네가 진짜 의사라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니, 니까지 이게 어떻게 의사가 됐어?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니까지 있게? 저까지 있게라니. 아줌마, 말 가려서 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큰 소리야? 누군 막말 못하는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돈 좀 있어 보니까 알겠던데. 돈도 잘 써야 돈이지. 아줌마처럼 있는 티는 다 내고 남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돈은 더러운 돈이더라고. 나 당신 치료하는 거 아니니까 아줌마 재산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교양을 좀 익히세요. 무식해서 말을 섞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게 말이면 탄 줄 아나? 아주 너 많이 컸다. 거지 같은 것을 걷어서 들었더니만 지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 의사면 다야? 아줌마, 마음 좀 곱겠어요. 그러니 손주가 안 생기지. 지금 당신 아들 자식 못 낳는 거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마음 좀 곱겠어, 이 아줌마야. 아니, 이게 어디서? 아우, 말도 안 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 아줌마, 착각 속에서 그만 나와요. 저기요, 경호팀 불러서 이 아줌마 좀 내쫓으세요. 병원물이 들어오셔서 되겠어요? 전 그러고 진료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 심장도 떨렸죠. 밖에서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원들로 인해 쫓겨났고요. 통쾌했죠.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저의 잘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일단 어제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본인 시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다며 사실인지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료를 해도 되고 다른 데로 전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정씨도 많이 놀랬겠어요. 전 시어머니 맞아요. 저도 놀랍네요. 제가 의사 되기 전 며느리였거든요. 전 4년을 그 집의 노예였어요. 매일 돈 보고 결혼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하여튼 지금은 아예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다정씨한테는 감정 없어요. 제가 그 집에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고요. 전 남편이랑은 깔끔히 이혼한 상태고 다정씨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이겠지만. 아,
그렇군요. 어제 어머니의 무례는 잊어주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남은 치료를 받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불편하시겠죠? 아니요, 전 괜찮아요. 뭐 일이니까. 전 일이랑 감정이랑은 섞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제가 잘 아는 선생님 병원에 전원시켜 드릴게요. 그 선생님도 난이면 유명하신 분이니 다정 씨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히려 한 번씩 전원해도 좋은 케이스들도 많고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큰 소리 나게 만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저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다정 씨, 포기하지 않으면 예쁜 아이가 올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려봐요. 그렇게 그 환자는 아는 선배 의사에게 손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분 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 환자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만하다 생각했네요. 그리곤 그 선배에게 더 이상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최고의 인생 공부는 첫 번째 결혼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실패로 인해 이렇게 사회에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만 떠올리면 잘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냥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이 구박만 듣고 살림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힘들어도 시집살이와 공부를 겸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결혼이란 환상이 다 깨졌지만 이제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저도 재혼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저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렇게 글로나마 풀어봤네요.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 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 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나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시모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 돈은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